안녕하세요, 썰사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제 유년 시절은 썩 좋지 못해요. 제 부모는 가난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아 싸울 때면 항상 저를 물고 늘어졌죠. 쟤만 아니었어도 당신이랑 살 일 없었어. 누구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우자고 했지. 당신 엄마가 무조건 낳으라고 했잖아. 아들이라고. 아들이면 꼭 낳으라고, 낳기만 하면 자기가 다 키워준다고 해놓고서 당신 엄마 어떻게 됐어?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콱 돼져버렸잖아. 어린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걸로도 모자라 상처를 후벼 파는 말들이었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이런 상처를 계속해서 반복해 받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상처를 받아도 상처받지 않은 척 하게 됩니다. 상처받았다는 걸 인정해버리면 진짜 상처받은 것처럼 되니까요. 또 관심이 있어도 관심이 없는 척을 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외면하고 나는 부모에게 사랑받을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다. 저 사람들의 사랑은 내 인생에 가장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제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말들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년이 지나니 무감각해지더라고요. 쟤만 아니었어도 당신이랑 살 일 없었어 라는 말을 들으면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떨어져서 살지. 부모라고 해봤자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말이야 라는 생각을 했고, 할머니 때문에 저를 억지로 낳았다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낳기 싫었으면 그냥 갖다 버리지. 저딴 부모랑 사느니 내 발로 고아원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생각이 비관적이었죠. 매사에 부정적이었고 피해의식도 컸습니다. 반에서 소곤소곤 대화를 하던 같은 반 학생과 우연히 눈이 마주치면 너네 지금 둘이서 내 욕했지? 라며 무작정 주먹을 휘두를 정도였죠. 둘이서 대화를 하다가 문득 시선이 저에게로 향한 것뿐이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정말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린다고 생각했죠.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말이 넌 쓸모없는 놈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됐다. 너 같은 녀석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너랑 함께 있는 사람은 저주받을 거다였다 보니 제대로 된 자존감이 형성될 리가 없었고 과한 방어 기제가 폭력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밖으로 마음껏 분출되지 못하다 보니 저의 거친 성향은 속으로 곪아갔습니다. 자기 비하, 자기 비난에 휩싸여 중학생 시절을 보냈던 것 같네요. 사실 그때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람의 뇌는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일부러 잊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를 기억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살아남기 위해서 일부러 그 기억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아마 저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는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취해 집을 때려부수는 아버지와 시도 때도 없이 밖에 나가 동네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대는 어머니. 밖에서 싸우고 와놓고 지치지도 않는지 다시 시작되는 아버지와의 싸움.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오는 빚쟁이들. 빚쟁이를 상대하라며 중학생짜리 아들을 빚쟁이들 앞에 내세우고 도망가는 부모님.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지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창피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왜 나는 이런 부모에게 태어났을까라는 자기 연민조차 사치였습니다. 저는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도망치는 것만을 목표로 생각하며 17살이 된 것이었죠.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 부모님 몰래 일을 하다가 한 번 걸려서 흠씬 두드려 맞고 모든 돈을 빼앗긴 후엔 일부러 버스로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곳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제 사정을 아는 사장님이 돈을 모으는 것을 도와주셨고요. 저는 다른 지역에 혼자 살 수 있는 작고 허름한 월세방도 이미 구해놓은 상황이었고
얼마 되지 않은 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도 부모이니 이야기는 하고 나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나가서 따로 살려 한다라고 말했어요. 전 두 사람이 두 팔 벌려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길길이 날뛰었고 아버지는 쌍욕을 하며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을 저에게 던지셨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언제는 제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온갖 저주를 퍼부었으면서 제가 나가는 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지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뱉은 말이 제 온몸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야, 너 나갈 거면 지금까지 먹여 키워준 거 다 뱉어놓고 가. 내가 왜 지금까지 네 면상 보고 참은 줄 알아? 나중에 보답하라고 참은 거야. 어머니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배 빌려서 태어났으면 책임을 다해야지. 어디서 입 싹 닫고 도망가려고 해? 내가 너 낳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때 참담한 심정은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부모인데 저 사람들도 저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더라면 날 사랑해 줬을 거야. 자기들도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저러는 걸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써 외면했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저를 자식으로 생각했던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노후 대비용 저금통 정도로 생각했고 어머니는 저를 뱃속에서 끄집어낸 이물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고 멍했습니다. 생각이라는 걸 하고 싶었는데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깊이 잠든 캄캄한 새벽에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나가봤자 버스도 없다는 걸 아는데도 무작정 나왔어요. 그렇게 저는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부모님의 소식을 찾아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후로는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게 나았어요.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생기기 마련이고 혼돈하고 별의별 인간을 만나게 되지만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었거든요. 남들은 저에게 정신력이 강하다고들 이야기했지만 저는 딱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소개를 받아 한 사장님 아래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심각한 기분파였습니다. 별의별 인간들을 다 만나고 진상이란 진상은 다 봤는데 기분파인 사람을 상대하는 것만큼 피곤하고 힘든 일이 없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을 대하다 보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기 마련인데 이 사장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자녀를 둔 직원이 있었어요. 아내는 아이를 낳던 도중 난산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홀로 딸을 키우는 중이었죠. 힘들게 태어난 탓인지 아이에게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심장 질환이 있었고 그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인 그 직원은 회사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수술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더 바쁘게 일했다고 해요. 당연히 잠도 부족했을 거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을 겁니다. 일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는 어린 딸을 보살피는 것까지 해야 했을 테니까요. 저는 갓 성인이 된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꽤 신임받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들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언젠가는 한번 실수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주의를 주기도 했지만 딸의 병원비 한 푼이 급박한 상황에서 그 말이 들렸을 리 없겠죠. 역시나 제 예상대로 실수가 있었고 이 때문에 다수의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모든 직원들이 이해해주는 눈치였죠. 거 사정 뻔히 아는데 이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안 되지. 그 사람 마음은 오죽하겠어. 그래,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자고. 그리고 사장님 또한 너그럽게 넘어가 주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겠나. 이 정도 실수는 눈 감고 넘어가 줘야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그러지. 안 그래? 그리고 나도 자식 있는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 들으니 마음이 영 좋지 않군. 그 직원의 실수는 작은 게 아니었지만 모두의 이해와 아량 덕분에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불행하게도 그 직원의 딸의 수술이 좋지 않게 끝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소문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직원은 출근을 했습니다. 어쨌든 병원비를 벌어야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출근 시간을 2시간이나 넘긴 것이었어요. 물론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저희는 야간에 당번을 정해 일하는데 다음 시간표를 조정할 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사장님 또한 그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뭐가 그리 기분이 안 좋았는지 그 직원을 불러다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일을 했는데도 자식 새끼 병원비가 부족하면 가서 빚이라도 내. 안 되면 사채라도 쓰던가. 왜? 자식이 아픈데 그건 못하겠어? 응?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건 무서워서 차마 빚은 못 내고 월급 받아다 병원비로 쓰겠다는 거야? 당신 자식한테 가서 네 아빠가 네 병원비 핑계로 남들한테 피해나 주고 다닌다고 말해볼까? 응? 걔가 자기 살아있는 걸 퍽이나 감사하겠다. 응? 그렇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분명 자애로운 표정으로 직원의 실수를 눈감아주자고 한 사장이었습니다. 자식 있는 사람 입장에서 안타깝다고 했으면서 저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다니 놀라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장은 직원에게 종잇다발을 집어던지며 해고를 했습니다. 당시 혈기왕성했고 지킬 가족이 없었던 저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벌떡 일어나서 사장님에게 이건 아니죠라고 외쳤습니다. 사장님에게 그동안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야기는 해도 된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혈기왕성했기 때문에 부조리함을 참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만히 폭언을 듣고만 있는 직원에게서 어릴 때의 제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겠죠. 사장님은 그 직원에게 한 것처럼 저를 자르지는 못하겠나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갑자기 공석이 되어버리면 귀찮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사장님은 대신 유치한 방법으로 저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멀쩡한 기계를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멀쩡한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일단 시킨 것이니 사장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고장난 기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있었고 갑자기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기계에서 튄 파편에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생 다리를 절게 될 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다리를 절단하지 않는 게 어디냐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의연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은 다리 병신이라 조롱하며 회사에서 쫓아냈고 기분파 사장에게 대들었다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를 본 직원들은 제 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나와 지금까지 버틴 건 튼튼한 몸 하나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장이 신임을 해서 직원들을 관리해보기도 했다지만 체계적으로 회계나 사무 업무를 배운 것도 아니고 별다른 경력도 없는 장애인인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몸이라도 멀쩡하면 막노동이라도 할 텐데 몸이 불편하니 그것도 불가능했고 나중엔 집세를 낼 돈이 없어서 노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잘 곳 없고
입을 옷 없는 건 괜찮았어요. 어릴 때 부모님에게 쫓겨나면 밖에서 종종 잠을 잤고 옷도 없으면 남들이 버린 옷을 아무렇지 않게 입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뒤져서 먹는 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 이렇지 뭐. 시궁창같이 태어나서 시궁창같이 살다 죽는 게 내 운명이었는데 그 운명을 거스르려 하니 기어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저 제게 남은 시간이 빨리 흐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칠흑같이 어둡던 제 인생에 한 줄기의 빛이 비쳤습니다. 제가 있던 역사 뒷골목에는 저 포함해서 몇몇의 노숙자들이 더 있었는데 평소 같지 않게 해가 뜰 때부터 부산스러웠어요. 그때 안녕하세요 누군가 인사를 하며 저희가 있던 곳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청아한 여자의 목소리였죠. 그 여자를 마주한 순간 저는 천사를 보는 듯 했습니다. 깔끔하게 하나로 묶은 어둡고 긴 생머리, 단정한 옷차림, 깨끗한 피부, 거기에 다정한 목소리까지. 제가 넋을 놓고 보고 있자 함께 지내던 방씨 아저씨가 저를 툭툭 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쁘제? 한 달에 한 번 오는 아가씨인데 요즘 텅 안 보여서 이젠 안 오려나 했더니 아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갑네. 2주에 한 번씩 이곳으로 먹을 것과 칫솔, 치약 같은 생필품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온 후로부터는 한동안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 본 것이었죠.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 여자, 선정씨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저는 평생 다리를 절 것이고 제대로 된 일을 구하지 못해서 길거리에 나앉은 놈이었습니다. 낳아준 부모에게 제대로 된 사랑도 받지 못해서 도망치듯 집을 나왔고 이 나이 될 때까지 친구 한 명 만들지도 못했었죠. 그런 제가 저렇게 해사한 여자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다니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죄스럽고 미안했어요. 저는 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이 되지 않았죠. 대화 한번 해본 것도 아닙니다. 선정 씨는 자기 할 일만 착실히 하고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안부만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얼굴 한 번 본 게 다인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품다니. 이것을 선정 씨가 알면 저를 얼마나 혐오스러워할지. 대체 누가 이런 볼품없는 남자의 연심을 반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2주 뒤에 그들이 또 방문했을 때 저는 구석에 몸을 숨기고 없는 사람인 척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더라고요. 슬며시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바라보았는데 세상에 선정 씨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 여자만 보고 있었죠. 식사 안 하신 것 같아서요. 혹시 움직이기 힘드신 거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선정 씨와의 만남은 그렇게 쭉 이어졌습니다. 억지로 피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조금씩 대화도 하다 보니 제가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는지도 말하게 되었고 거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보니 제 어렸을 때 이야기까지도 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까지 하고 나니 마음이 정리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밑바닥 인간인지 드러낸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0.0001%도 안 되니까요. 2주 뒤 또다시 찾아온 선정 씨는 이번엔 누군가를 함께 데려왔습니다. 멀끔하게 차려입은 남자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직업을 소개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함께 지내던 노숙자들은 모든 의지를 상실한 지 오래라 매번 거절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다시 재기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듯하여
선정 씨를 통해 절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던 저는 그 남자의 소개로 직업 훈련을 받게 되었고, 아주 적은 돈이지만 제 돈으로 먹고 살 만큼의 상황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제게 가장 많은 힘을 준 건 선정 씨였습니다. 그 남자를 따라간 이후로는 저희의 인연이 끊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정 씨는 꾸준히 저에게 와주었어요. 저와 같이 밥을 먹어주었고,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또 힘든 점은 없는지 물어봐 주었죠. 저는 커져가는 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채 결국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차라리 확실하게 차이고 마음을 정리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정 씨가 제 고백을 받아준 것이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정 씨처럼 사랑도 많이 받고 자라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이 대체 왜 저를... 선정 씨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고아예요. 학교는 고등학교 겨우 나왔고요. 저는 그제야 제가 선정 씨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좋아한다면서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려고도 안 한 거니까요. 처음에 사연을 들었을 때 솔직히 좀 놀랐어요. 나랑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저는 부모 없이 친척 집에서 자랐는데 거기서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고등학교는 나와야 된다는 선생님의 말에 꾸역꾸역 졸업은 했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까 뭘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운이 좋은 편이라 생각했어요. 이 단체를 알게 됐고 이분들이랑 함께 일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도 뿌듯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선정 씨는 본인과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제가 자꾸만 눈에 밟혔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잘 아니까요. 저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먹고 살지만 우민 씨는 아니었잖아요. 괜한 부채감 때문에 혼자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자꾸만 찾아온 것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연민이 걱정이 되고, 걱정이 관심이 되고, 이윽고는 저와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장애도 있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선정 씨 같은 사람이랑은 어울리지 않아요. 이 말을 들은 선정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런 건 누가 정하는 거죠? 제가 본 우민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격지심도 없고 정직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많이 좋아해 주잖아요. 저도 가진 것 없고 부모 없는 여자인데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고 해주잖아요. 알고 보니 선정 씨도 우울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과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고 했죠. 저는 그렇게 선정 씨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수저 한 벌 들고 반지하 월세방에서 시작한 신혼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밥 굶을 일은 전혀 없었고, 많이는 아니었지만 아주 조금씩이나마 저축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알콩달콩 함께 사는 사람도 있으니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일을 하다가 힘든 일이 있어도 아내를 생각하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일도 많이 겪고 무시도 많이 당했어요. 동네 꼬맹이들에게도 제 다리는 놀림의 대상이었고, 몸을 쓰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직업교육을 받았던 곳에서 소개해준 일자리와 일을 했던 곳의 사장님을 통해 알게 된 곳에서 근근히 일을 할 수는 있었죠. 당연히 아내도 일을 했어요. 아내에게는 여전히 미안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해서 아내도 무시를 많이 당했거든요.
아이고, 장애인한테 시집가서 뭔 고생이야 저게. 저 얼굴이면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이나 가지. 에휴. 저러다 애라도 낳아봐. 자식도 절름발이인 거 아냐? 자식까지 다리를 절면 아유, 엄마는 어떡해. 어떡하기는 뭐 어떡해. 뭐 둘 다 인생 종치는 거지 뭐. 사람들은 제 아내가 듣든 말든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장애가 있다 보니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를 조롱하는 건 참을지언정 아내를 모욕하는 건 참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싸우는 시간도 싸우는데 드는 힘도 아까워요. 차라리 그 시간에 싸울 힘으로 당신이랑 마시는 차 한잔 할래요.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요. 당신이 왜 다리를 절게 되었는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당신이 어떤 남편들보다도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아내는 자존감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렇게 저희 부부의 관계는 단단해졌습니다. 어떠한 역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이죠. 힘든 순간에 제게 가장 위로가 되는 존재는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반지하 월세방에서 벗어나 지상으로 이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봤자 작은 방 하나짜리였고 반지하보다 크기는 더 작았죠. 그래도 집에 해가 든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아직 월세였지만 오른 월세를 매달 낼 수 있는 경제 상황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바로 아내의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임신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땐 아무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임신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습니다. 아주 철저했죠. 그런데 임신이라니 아내는 그런 제 반응에 서운할 법한데도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조심했는데도 아이가 생긴 걸 보면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복덩이가 굴러들어온 건데 기쁘게 맞이해 주어야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여보, 나는 솔직히 걱정이 돼요. 그런 부모에게서 자랐던 내가 과연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최고의 남편이듯 우리 아이에게는 최고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유년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받은 사랑이 없으니 줄 수 있는 사랑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불현듯 찾아온 공포심과 불안함을 아내는 말 몇 마디로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살림살이를 더 쪼개고 쪼개서 아기 천사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병원비도 마련해야 했고 여러모로 돈이 들어갈 일이 많아서 일을 더 늘렸어요. 그렇다 보니 아내에게 미안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미안했던 일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사주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잠이 많아졌던 아내가 평소답지 않게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짬뽕이 먹고 싶어서였죠. 저는 곧바로 옷을 추스르고 냄비 하나만 달랑 든 채 밖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중국집이었어요. 아직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었지만 부엌은 장사 준비로 재료를 손질하느라 바빴습니다. 제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기웃거리자 부엌에 있던 사람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직 장사 시작하려면 멀었어요. 혹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러자 그 사람은 적어도 3시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그런데 부엌 안쪽에서 다른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가게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죠. 저는 사장님에게 짬뽕을 사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짬뽕이라니?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거요? 사실 아내가 임신 중인데 짬뽕이 먹고 싶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조상기가 있어서 직접 먹으러 가지는 못하고 음식을 살 수 있다면 여기 냄비에 가져가고 싶어서요. 사장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가서 불 올려. 잠시만 기다리쇼. 그리고 잠시 뒤 사장님은 순식간에 짬뽕을 만들어 저에게 냄비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냄비를 받아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들고 간 냄비가 가득 채워져 있었거든요. 당시 저와 아내는 큰 냄비로 모든 음식을 해먹었기 때문에 제가 들고 간 냄비는 한솥 분량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사장님은 제 마음을 아셨는지 먼저 말을 꺼내주셨습니다. 여기다가 1인분만 넣으려니 너무 부족해 보여서 말이지. 그건 남자로서 가오가 상하는 일이라 넉넉하게 넣었소. 나도 자식이 있어서 압니다. 마누라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못 먹이면 평생 원망 들으니까 가져가서 넉넉히 먹이쇼. 그리고 여기, 응? 그냥 두면 면발 부니까 이거 가져가쇼. 응? 아휴, 이 둘이서 먹으면 아침 저녁은 넉넉하겠네. 값은 1인분 값만 주면 되니까 돈 걱정은 마시고.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네? 그건 곤란합니다. 이렇게 양이 많은데 1인분 값이라뇨.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맘대로 얹어준 건데 돈 더 받으면 내가 양아치지. 나 쪼잔한 남자로 만들지 말고 1인분 값만 두고 가쇼. 사장님은 제 발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자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에헤이, 이거 참, 임신한 마누라 굶길 일 있어? 빨리 가야지. 저는 그제야 냄비를 들고 아내에게 뛰어갔습니다. 아내는 정말 맛있게 짬뽕을 먹었어요. 이후로는 종종 짬뽕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사장님의 가게로 가서 짬뽕을 사왔어요. 덕분에 조상기가 있던 아내도 힘을 낼 수 있었고 무사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책임져야 할 아이가 생겼으니 저는 좀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요리였어요. 아내를 위해서 요리를 시작하다가 알게 된 건데 제가 생각보다 요리에 소질이 있더라고요. 기구만 잘 쓰면 큰 어려움이 없이 서서 일할 수 있었어요. 적성에도 안 맞는 사무직을 할 바에야 몸을 쓰는 요리가 더 재미있었죠. 그렇게 아내의 지인분인 어떤 한 사장님 밑에서 열심히 요리를 배웠는데 자식이 없던 사장님이 은퇴를 하면서 그 식당을 고스란히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요리를 한 지 근 15년 만의 일이었죠. 그 사이에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식당도 번창했습니다. 원래 장사가 잘 되는 집이기도 했고 제가 연구한 요리를 추가하면서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옆에 있던 건물까지 인수해서 가게를 확장하던 과정에 직원들 2명이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직원을 더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베테랑 직원이 2이나 빠진 거였으니까요. 직원을 구한다는 메모를 가게 밖에 커다랗게 써두었습니다. 경력, 성별, 나이 관계없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하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이 거의 다 구해졌지만 딱 한 명이 구해지지 않아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문 쪽에서 신랑이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밖으로 나가보니 직원이 가게에 들어온 노숙자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그냥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제가 그 사람에게서 비쳐 보였기 때문이죠. 제 생각을 알았는지 아내는 흥분한 직원을 진정시키고 노숙자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식당 뒤편에 있는 휴게실에 딸려 있는 화장실에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오랫동안 목욕을 하고 나온 노숙자는 많이 멀끔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노숙자에게 소정의 돈과 함께 쉼터를 소개해 주려고 하였어요. 나이가 많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노숙자는 그런 도움 말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70살에 가까워 보이는 사람에게 허드렛 일을 시킬 수는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려는데 낌새를 느꼈는지 노숙자는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 중국집을 했었습니다. 저기 옆 동네 시내 사거리 쪽에서 크게 장사를 했는데 사정이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발 칼질이라도 시켜주십시오. 하루에 삼시세끼, 아니, 두 끼만, 아니, 한 끼만 챙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옆 동네 시내 사거리? 그건 13년 전 제가 신세를 졌던 중국집이 있는 자리였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 노숙자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그 노숙자는 13년 전 제가 신세를 졌었던 그 중국집의 사장님이었습니다. 13년 전에는 풍채가 커서 소도 때려잡을 것 같았던 분이 빼빼 말랐으니 제가 못 알아본 것도 무리가 아니었죠.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사장님은 갑작스럽게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고는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13년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짬뽕을 사러 갔던 사람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장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깜짝 놀라셨고 이후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5년 전 가게를 시작할 때부터 데리고 있던 직원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 합세해서 사장님을 몰아냈다고 했죠.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사장님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했다는데 가게의 지분까지 나눠서 수익을 나눠 먹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고 했죠. 사장님은 어떻게든 대응을 하려고 하셨지만 가게를 빼앗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셨고 자식이 없던 사장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거리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조금 굶으면 마누라 곁으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놈의 명줄이 얼마나 끈질긴지 배고파서 눈앞이 아른거리면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처참해서 이번에는 다리에서라도 떨어질 생각이었어. 그러다 세상을 떠났던 아내가 꿈에 나왔는데 얼마나 구슬프게 우는지. 제발 한 번만 꿈에 나와달라고 할 때는 안 나타나더니 다리에서 떨어지기 직전에야 꿈에 나온 거지. 내가 왜 이리 늦게 나타났냐고, 또 왜 이렇게 우느냐고 물으니까 저 세상에서 내가 사는 꼬락서니 보니 슬퍼서 눈을 제대로 감을 수가 없다고 하더이다. 사장님은 꿈속에서 본 아내의 모습을 곱씹고 곱씹으며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면 아내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할 텐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저희 가게를 보게 된 것이었죠.
죽은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더 도전해 보기로 하고 저희 가게의 문을 열었던 것이었어요. 당연히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도전했으니 아내도 나를 안타깝게 봐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런 인연을 만나다니. 저와 사장님은 그렇게 자리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깨끗하게 몸을 단장해드렸고 이발까지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처음엔 저희 집으로 모시려 했지만 그건 너무 민폐라는 사장님의 말에 저희 집 가까운 곳으로 집을 마련해드렸습니다. 극구 거부하셨지만 일을 해서 갚으시면 되지 않겠냐는 제 설득에 결국 그곳에서 계시기로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출근하신 날,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건 바로 사장님의 실력 때문이었어요. 노숙자라는 이유로 은근히 사장님을 무시하던 직원들은 그날 이후로 사장님을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장님의 짬뽕 맛은 예전보다 더 진해져 있었어요. 사장님은 기꺼이 그 비법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알아도 되는 걸까요? 나한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사람인데 내가 뭘 못해주겠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 늙어서 새롭게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이 레시피를 물려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 자네가 내 레시피를 기억해주게. 내가 평생에 걸쳐서 완성한 것이니까. 저는 사장님과 일한 지 1년 뒤 사장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사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사장님은 남의 가게 주방에 계실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가게를 하나 내드릴 테니 그곳을 운영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사장님은 손사래를 치셨어요. 지금 내 나이가 70에 가까웠는데 가게는 무슨, 그럴 힘도 없고 여유도 없어. 저는 사장님을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몸이 쑤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평생 그렇게 바쁘게 사셨던 분이 작은 주방에만 계시니 얼마나 심심하세요. 그리고 사장님 같은 분을 이런 곳에 썩혀두는 건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용납이 안 됩니다. 사장님은 딱 일주일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셨고 일주일 뒤 가게를 하나 맡겠다고 확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곧장 사장님 가게에 털을 찾아다녔는데 우연히 사장님이 예전에 운영하셨던 중국집에 가보게 되었어요. 사장님은 속이 상해서 단 한 번도 그쪽으론 발걸음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저는 사장님이 진작에 그곳에 가보시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가게에는 파리만 날리고 있었어요. 대체 마지막 손님은 언제 왔다 간 건지, 가게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았고 음식을 시켜서 먹어봤는데 한 입 먹고 버렸습니다. 손님이 없으니 당연히 오래된 재료를 썼겠죠. 사장님이 평생을 일군 가게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다니 열불이 났습니다. 가게가 이렇게 망해가는데도 가게 문을 닫지 않았던 이유는 사장님에게 사기를 치면서 이 가게의 지분을 나눴던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양 제가 그 가게를 인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못된 가게 주인은 제 제안을 덥석 물었죠. 자기 멋대로 가게를 처분해버렸다는 것에 분노한 동업자들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주인을 쫓아갔고 끝까지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서로 지분을 차지하려던 그들은 결국 스스로 자멸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에게 가게 열쇠를 넘겨드렸어요. 사장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수익을 5대5로 나누자 말씀하셨죠. 사실 수익을 나눌 생각은 없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게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사장님의 고집에 어쩔 수 없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사장이 바뀐 것도 모자라 이전 사장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그동안 떠났던 단골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중국집은 다시 대박이 났죠. 사장님의 얼굴에는 꽃이 피었고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이자면 사장님이 돌아오신 후 사기를 쳤던 그 직원이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사기죄로 처벌받을 거라는 사실은 몰랐던 것이었죠. 사장님은 그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기에 대한 증거를 모아놓았고 결국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그 사람과 함께 동업했던 사람들까지요. 서로 남탓만 하던 사기꾼들은 자기만 죄를 뒤집어 쓸 수 없다며 묻지도 않았던 죄들까지 구구절절 고백했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그 사기꾼들은 모두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연로하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정하게 중국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도 사장님이 운영 중인 가게를 들리며 함께 가게 운영을 돕고 있고요. 앞으로 사장님이 일을 내려놓으실 때까지는 이렇게 옆에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사장님,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